서연아, 서연아! 서연아, 정신 차려. 서연아! 정신 차려. 폭우가 쏟아지는 강남 한복판에서 JK그룹 회장 강태준이 오열했습니다. 리무진 본인 위에 쓰러진 여자. 그 여자아이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것은 5년 전 자신이 직접 만들어준 백금 팔찌였습니다. 뼈만 남은 앙상한 몰골, 젖어서 헝클어진 머리칼.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손에 꽉 쥐어진 젖은 유흥업소 전단지. 미국 유학을 떠났다고만 믿었던 딸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다니. 강 회장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창고에 감금당한 5년간의 진실, 계모의 충격적인 배신, 그리고 딸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아버지의 처절한 사투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영상에 제 마음을 실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기쁜 일들 가득하세요. 서울 강남의 퇴근길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가 도로를 강으로 만들어버렸고 JK그룹 회장 강태준이 탄 검은 리무진도 꼼짝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요란하게 움직이며 앞유리를 닦아내지만 빗물은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준이 팔짱을 끼고 창밖을 내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김 실장. 태준이 차 안의 정적을 깨며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회장님. 미국으로 보낸 서연이 생일 선물 제대로 도착했나? 네, 회장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태준이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아직 새벽이지만 딸의 20살 생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배송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기숙사 관리실에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태준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수령 거부? 뭔 소리야? 서연이한테 직접 확인해봐.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태준이 스마트폰을 꺼내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딸이 보내온 유학 사진들이 화면에 가득 떠올랐습니다. 하버드 기숙사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서연의 모습을 보며 태준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 딸이 벌써 20살이라니. 태준은 기특한 딸 생각에 마음이 뜨끈해졌습니다. 태준은 딸아이의 얼굴이 오늘따라 더 보고 싶어져 사진을 확대해서 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연 뒤쪽 배경에 보이는 카페 간판. 태준이 화면을 더 크게 확대했습니다. 블루보틀 커피라고 적힌 간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브랜드가 5년 전에도 있었나? 태준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이 브랜드는 최근에 미국에 진출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서연이 유학을 떠난 건 벌써 5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운전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소리쳤습니다. 차가 흔들리며 멈춰 섰습니다. 태준이 앞을 내다보니 갓길에서 누군가가 비틀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젖은 전단지 뭉치를 품에 안고 있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어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여자가 리무진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오다가 미끄러운 아스팔트에 발을 헛디뎠습니다. 여자가 팔을 휘저으며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결국 리무진 보닛 위로 무겁게 쓰러졌습니다. 운전기사가 깜짝 놀라며 창문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차에 흠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하지만 태준의 시선은 보닛 위에 축 늘어진 여자의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백금으로 만든 이니셜 팔찌였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태준이 직접 세공 명장에게 의뢰해서 만들었던 팔찌였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순간 새하얘졌습니다. 잠깐 저 팔찌. 태준이 우산도 챙기지 않고 차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찬 빗물이 정장을 적시며 흘러내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진흙탕에 얼굴을 묻고 있는 여자의 몸을 거칠게 뒤집었습니다. 그 순간 태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서연아. 뼈만 남은 앙상한 얼굴이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도 남루하고 창백한 피부에는 핏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연의 손에서 젖은 전단지 뭉치가 힘없이 떨어져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전단지에는 단기 고수익 알바 모집이라는 문구와 함께 화려한 네온 사인의 유흥업소 사진이 박혀 있었습니다. 태준이 눈을 크게 뜨며 전단지를 주워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태준이 주먹을 불끈 쥐고 운전기사를 향해 고함쳤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가. 제일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네, 알겠습니다. 운전기사가 급히 차를 돌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태준이 뒷좌석에서 빗물에 흠뻑 젖은 서연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숨결이 너무 약해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달려와 서연을 응급실로 실어갔습니다. 태준이 복도에서 서성이며 수행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미국으로 전화 걸어. 서연이 기숙사로 화상 전화 연결해. 네, 회장님.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 태블릿 화면에 미국 기숙사 관리인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회장님. 무슨 일이시죠? 태준이 화면을 붙잡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서연이는 어디 있어? 왜 선물을 받지 않았다는 거야? 관리인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서연 양은 5년 전 도착 당일에 바로 귀국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오지 않으셨어요.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벽에 던져버렸습니다. 화면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응급실 담당 교수가 태준을 찾아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제가 아버지입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의 폐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병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심한 영양실조까지 겹쳐서 솔직히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태준이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힘겹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이런 젠장. 붉게 충혈된 눈으로 수행비서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젠장. 최미희 그 여자가 나를 5년 동안 속였다니. 당장 김 실장한테 연락해서 그 여자와 한패인 놈들을 전부 찾아내라고 해. 하나도 놓치지 말고. 태준의 목소리가 차가운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병원 주차장에서 검은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석에는 김 실장이 아니라 태준이 직접 앉았습니다. 조수석에는 묵직한 쇠지렛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준이 시동을 걸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최미의 그 여자가 뭘 숨기고 있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경기도 외곽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새벽이라 한산했습니다. 태준이 엑셀을 밟으며 최미희가 관리한다던 별장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1시간 뒤 태준이 외딴 산골짜기에 있는 낡은 별장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별장 뒤쪽에는 작은 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에는 커다란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태준이 쇠지렛대를 들고 창고 문을 내려쳤습니다. 이런 젠장. 쇠지렛대가 자물쇠에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몇 번 더 내리치자 자물쇠가 부서지며 문이 열렸습니다. 창고 안에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먼지가 일어났습니다. 태준이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는 곰팡이가 핀 매트리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여행용 가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태준이 가방을 열어보니 거기엔 서연의 여권과 5년 전 입고 나갔던 겨울 코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 서연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고 했는데 여권이 여기 있었습니다. 태준이 더 자세히 살펴보니 매트리스 옆에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컵라면 용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벽면을 비춰보니 손톱으로 긁어쓴 글씨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아빠 저 너무 아파요. 아빠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태준이 주저앉으며 벽을 만졌습니다. 서연아, 여기서 무슨 일이? 바닥에 낡은 노트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태준이 주워서 펼쳐보니 서연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새엄마가 아빠한테 전화하면 죽여버린다고 했다. 민우 오빠가 내 용돈을 다 가져갔다. 언제까지 여기서 살아야 하지? 아빠는 내가 미국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태준이 일기장을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내 딸을 여기 가둬놨다고?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는 최미희가 급하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엄마야. 엄마, 이 시간에 왜요? 미국은 지금 밤인데. 미국에 있는 아들 민우의 목소리가 핸드폰에서 들려왔습니다. 최미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큰일 났어. 서연이가 발견됐어. 뭐라고요? 서연이가요? 그래. 너의 아버지가 병원에 데려갔어. 당분간 귀국하지 말고 몸 사려. 알겠어요, 엄마. 그런데 괜찮을까요? 최미희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처리할게. 전화를 끊은 최미희가 거실을 서성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5년 동안 완벽하게 속였는데 이럴 수가.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준이 진흙투성이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최미희가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머 여보, 이 시간에 어디 갔다 와요? 옷이 왜 이래? 태준이 최미희의 머리채를 잡고 식탁 위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여자가.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최미희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미쳤어? 태준이 서연의 일기장을 최미희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너 이게 뭐야? 내 딸을 창고에 가둬놨다고? 최미희가 일기장을 보더니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뭔데? 당신 아직도 있었어요? 서연이는 질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가출한 거잖아. 가출이라고? 여권이 창고에 있는데? 그건 서연이가 깜빡하고 둔 거겠죠. 태준이 최미희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5년 동안 나를 속였어? 5년 동안. 놓아요. 당신이 이상한 거야. 의처증 환자 같이. 태준이 최미희를 밀쳐내고 거실 한쪽에 있는 CCTV 서버를 뽑아버렸습니다. 이것부터 다 확인할 거야. 태준이 서랍에서 가위를 꺼내 최미희의 신용카드들을 모두 잘라버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내 카드인데. 이제 한 푼도 쓸 생각은 하지 마. 그때 태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응급실에서 연락 왔습니다. 서연 양이 의식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태준이 진흙투성이 셔츠도 갈아입지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한 태준이 유리창 너머로 서연을 보았습니다. 서연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연아. 서연이 태준을 보자마자 과호흡을 일으키며 침대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하. 서연이 태준의 손에 들린 핸드폰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싫어요. 신고 안 할게요. 서연아, 아빠야. 아빠라고.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링거 바늘을 강제로 뽑았습니다. 피가 튀며 침대 시트를 적셨습니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나타날게요. 의료진이 달려와서 서연에게 진정제를 놓았습니다. 서연이 서서히 잠들자 태준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서연아,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태준이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룹 법무팀 총동원에서 최미희 차명 계좌까지 전부 찾아내. 모든 자금을 동결시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병원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 1km 안에 들어오면 바로 신고해. 태준이 중환자실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늦었어. 정말 너무 늦었어. 최미희의 자금줄이 동결된 지 3일이 흘렀습니다. 최미희가 지하 주차장 구석진 곳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현금이 가득 든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40대 중반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박동훈이었습니다. 과거 유명한 외과 의사였지만 의료사고로 면허를 잃고 지금은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박동훈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최미희가 가방을 박동훈에게 밀어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만 깔끔하게 처리하면 앞으로 계속 일거리를 줄게. 박동훈이 가방을 열어 현금 뭉치를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들어있죠? 5억. 일이 끝나면 5억 더 줄 거야. 박동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10억이라고요? 그 계집애만 사라지면 회사는 우리 민우 거야. 확실하게 처리해. 최미희의 목소리에 섬뜩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동훈이 가방을 닫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오늘 밤 안에. 청소부로 위장해서 들어가면 될 거야. 중환자실 보안은 내가 미리 처리해뒀어. 다음 날 새벽 2시였습니다. 박동훈이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병원 중환자실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청소용 카트를 끌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까지 온 박동훈이 카트에서 작은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동훈이 서연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누워있는 서연을 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침대 옆 차트를 들여다본 박동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특발성 폐섬유화증이라는 병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동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이 갑자기 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여동생이 같은 병으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자신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무력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박동훈이 서연의 산소호흡기에 손을 대려다가 멈췄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돼. 그때 커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시 의사 출신은 다르군. 박동훈이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니 태준이 나와 있었습니다. 태준의 뒤로는 덩치 큰 경호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태준이 박동훈의 손목을 낚아채며 말했습니다. 최미의 그 여자 대포폰 통화 내역을 다 들었어. 네가 오는 걸 알고 기다렸지. 경호원들이 박동훈을 제압해서
바닥에 꿀렸습니다. 태준이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박동훈 앞에 던졌습니다. 박동훈의 여동생이 찍힌 납골당 사진이었습니다. 박수진, 내 여동생 맞지? 폐섬유화증으로 죽었다면서? 박동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고? 나도 조사 좀 했어. 내 여동생을 제대로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없어서 죽었다고 들었는데. 태준이 박동훈을 내려다보며 계속했습니다. 최미희에게로 살다 죽을래? 아니면 의사 면허를 되찾고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 돌아올래? 박동훈이 바닥에 고개를 받고 고민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양심의 가책 사이에서 몇 분간 갈등하더니 결국 품속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태준이 녹음기를 받아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미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계집애만 사라지면 회사는 우리 민우 거야. 확실하게 처리해. 태준이 녹음기를 꽉 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 이제 내 말대로 해. 태준과 박동훈이 병원 직원들에게 서연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박동훈이 최미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작업 성공. 호흡기 수치 조작 완료. 30분 후 최미희가 펜트하우스에서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드디어 최미희가 미국에 있는 아들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이제 내 세상이 올 거야. 정말이에요, 엄마. 그럼 엄마가 다 해결했어. 최미희가 웃음을 터뜨렸지만 태준이 설치한 도청 장치가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태준이 박동훈을 서연의 개인 주치의 보조로 임명했습니다. 이제부터 24시간 우리 딸을 지켜. 한 발짝도 떠나지 마. 네, 알겠습니다. 박동훈이 해외 의료 학회 네트워크를 통해 서연을 신약 임상 실험 명단에 최우선으로 등록시켰습니다. 이 신약이면 폐 기능을 많이 개선시킬 수 있을 겁니다. 태준이 박동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러던 중 최미희의 신복 2명이 서연의 가짜 사망 확인서를 위조하려다가 태준이 미리 설치한 함정에 걸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최미희가 위기감을 느끼며 급히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강태준 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습니다. 이사회실에서 최미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이 사적인 일로 회사 자산을 유용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때 태준에게 이사회 소집 통보서가 전달되었습니다. 태준이 통보서를 찢어버리며 김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회사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어. 내 딸이 먼저야. 태준이 중환자실 의자에 앉아 서연의 병실을 지켰습니다. 박동훈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사회에 안 가셔도 될까요?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야. 다른 건 나중 일이고. 태준이 유리창 너머 서연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태준이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태준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식사를 계속 거부하고 계세요. 영양주사를 놔도 혈관을 찾기가 힘들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려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뭐라도 좀 먹어야지. 서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의자를 끌어와 서연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거 없을까? 그때 태준이 서연의 5년 전 일기장에 쓰여있던 글귀를 떠올렸습니다. 유모 할머니가 아플 때 끓여준 팥죽이 먹고 싶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 태준이 병원 지하 편의점에서 팥을 사왔습니다. 간이 주방에서 서툰 솜씨로 팥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였지? 태준이 인터넷으로 팥죽 만드는 법을 검색했습니다. 팥을 삶다가 물이 끓어넘쳐 손을 대었습니다. 아! 태준이 찬물에 손을 담그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하나? 밤새 끓인 팥죽은 형편없는 모양새였습니다. 팥이 덜 익어서 딱딱하고 간도 맞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한숨을 쉬며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씨 유모 찾았어? 네, 전라도 목포 젓갈 시장에 계십니다. 생선을 다듬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당장 차 준비해. 3시간 후 태준이 목포 젓갈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비린내 나는 시장 한복판에서 60대 여자가 생선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한씨였습니다. 태준이 다가가자 한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이런 곳에? 한씨, 서연이를 도와주세요. 한씨가 칼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아가씨와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서연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동안 최미의 그 여자가 우리 딸을 창고에 가뒀어요. 지금 폐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요. 한씨가 멈칫했지만 여전히 등을 돌린 채였습니다. 그것도 저와는 상관없어요. 5년 전에 쫓겨날 때 회장님은 어디 계셨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한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 잘못이에요. 다 제 잘못이라고요. 빗물이 태준의 정장을 적셨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무서워해요. 아버지인 저를 무서워한다고요. 태준이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씨만이 우리 딸을 살릴 수 있어요. 제발. 한씨가 앞치마를 벗어 던지며 돌아섰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말 서연이가 많이 아픈가요? 네. 호흡하는 것도 힘들어해요. 한씨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가보죠. 2시간 후 한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간 한씨가 앙상해진 서연의 모습을 보고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고, 우리 아가씨. 한씨가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어릴 때 불러주던 자장가를 나지막이 흥얼거렸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서연이 꿈나라로 가거라. 죽은 듯 누워있던 서연의 눈꺼풀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와 자장가의 서연이 5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서연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한씨를 불렀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왔어. 우리 아가씨. 한씨가 태준이 밤새 끓여놓고 식어버린 팥죽을 데워왔습니다. 아가씨가 좋아하던 팥죽이야. 한씨가 팥죽을 한 숟가락 떠서 서연의 입에 넣어줬습니다. 서연이 힘겹게 삼키며 눈물을 계속 흘렸습니다. 맛있어. 할머니가 해준 팥죽 맛이야. 병실 문 밖에서 이를 지켜보던 태준의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드디어 서연이 뭔가를 먹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한씨에게 손짓해서 귀를 가까이 대라고 했습니다. 문 밖에 있는 아빠, 들어오게 해줘. 한씨가 고개를 끄덕이고 태준을 불렀습니다. 회장님, 들어오세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 아파. 호해줘. 서연이 어릴 때 쓰던 말투였습니다. 태준이 서연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빠가 호해줄게. 다 나을 때까지. 이 사건을 계기로 서연이 박동훈의 신약 치료와 재활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동훈이 태준에게 보고했습니다. 폐기능 수치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산소호흡기 없이도 30분 정도는 자가 호흡이 가능해요. 태준이 기뻐하며 박동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기적 같은 일이에요. 태준이 김 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강원도 청정 지역 별장에 무균실 설비 갖춰. 서연이 퇴원하면 거기서 요양시킬 거야. 네, 알겠습니다. 김 실장이 이사회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내일 주주총회 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딸이랑 밥 한 끼 먹는 게 더 중요해. 모든 일정 취소. 서연이 퇴원하는 날, 태준이 직접 운전석에 앉아 휠체어를 탄 서연을 뒤에 태웠습니다. 서연아, 강원도 가자. 아빠가 직접 운전할게. 태준이 백미러로 서연을 확인하며 강원도로 향하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강원도 별장에 도착한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태준이 휠체어에 탄 서연을 밀고 해송숲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에 솔잎이 살랑거리며 상쾌한 향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공기가 정말 좋다, 서연아. 태준이 휠체어를 멈춰 세우고 서연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 서툰 솜씨로 깎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깎은 사과가 맛있을까? 사과 껍질이 뚝뚝 끊어지며 모양이 엉망이었습니다. 서연이 작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빠, 사과 깎는 것도 서툴러. 그러게. 아빠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네. 태준이 삐뚤빼뚤하게 깎은 사과 조각을 서연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아. 맛있어. 태준이 미소를 지으며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 먹고 나면 별장으로 돌아가자. 태준이 장작을 구하러 잠시 별장을 비운 사이 서연이 휠체어를 타고 태준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전 재산사회 환원 및 서연 재단 설립 계획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더 자세히 읽어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태준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내놓고 서연만을 위한 재단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친권 포기 각서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부담스러워할까봐 미리 작성해 둔 것이었습니다. 아빠가 나 때문에 이 모든 걸.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태준이 별장 테라스에서 숯불 바비큐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불 조절에 서툴러 고기를 자꾸 태웠습니다. 아, 이런. 태준이 새까맣게 탄 고기를 집게로 뒤집으며 당황했습니다. 연기가 얼굴을 덮치자 기침을 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연이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완전 요리 초보네. 아빠가 이런 것도 못해서 미안해. 서연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비틀비틀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해주는 거라면 탄 고기도 맛있어. 서연이 물티슈로 태준의 얼굴에 묻은 검댕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태준의 거친 손을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빠 손이 따뜻해. 태준이 서연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웃어주니까 아빠가 행복해. 밤이 깊어지자 태준, 서연, 한씨, 그리고 박동훈이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불 속에서 고구마가 구워지는 냄새가 솔솔 올라왔습니다. 박동훈이 불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올 줄 몰랐어요. 한씨가 고구마 하나를 꺼내 서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가씨,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서연이 고구마를 호호 불며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해.
할머니가 예전에 해주던 맛이야. 태준이 서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연아, 다 나으면 뭘 하고 싶어? 서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나 다 나으면 아빠랑 같이 작은 빵집 열고 싶어. 아빠가 계산원 해. 태준이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아빠가 계산 실수하면 어쩌지? 괜찮아. 내가 다시 계산해 줄게. 태준이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서연의 옛날 스케치북을 꺼내왔습니다. 그럼 우리 빵집이 어떤 모양일지 그려볼까?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작고 아담한 빵집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태준이 미리 준비한 불꽃놀이 세트를 해변가로 가져갔습니다. 밤하늘에 화려한 불꽃이 터지며 별들을 가렸습니다. 태준이 서연을 등 뒤에서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예쁘지? 서연이 태준의 품 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나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무슨 소리야? 아빠가 널 포기할 리 없잖아.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 꼭 살아서 아빠랑 빵집 할 거야. 태준이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널 살릴게. 약속한다. 불꽃이 모두 터지고 나자 해변에 다시 조용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파도 소리만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서연이 태준의 품에서 졸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서연을 조심스럽게 안고 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을 침대에 눕힌 후 태준이 박동훈과 함께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내일 서울로 올라가면 최미희와 끝장을 봐야겠어요. 박동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는 다 됐습니다. 증거도 충분하고요. 태준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용기가 나네. 태준이 잠든 서연의 머리맡을 지키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영원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힘든 싸움이 시작될 거야. 하지만 아빠가 꼭 이겨낼게. 태준이 서연의 이마에 다시 한번 키스하고 의자에서 쪽잠이 들었습니다. 서연이 침실에서 여행용 가방에 옷을 차곡차곡 넣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문 앞에서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제 혼자서도 짐 정리를 하네. 응, 이제 많이 좋아졌어.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옷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서연이 가슴을 부여잡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으악! 서연의 입에서 검붉은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피가 카펫을 적셨습니다. 서연아. 태준이 달려가 서연을 받아 안았습니다. 서연의 몸이 축 늘어지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산소포화도 측정기에서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박동훈이 뛰어와 서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너무 빨라요. 호흡도 거의 멈췄어요. 박동훈이 응급 산소 마스크를 서연에게 씌웠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가슴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당장 닥터 헬기 호출해. 네, 바로 하겠습니다. 30분 후 별장 위로 닥터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의료진이 들것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헬기 안에서 박동훈이 서연의 기도를 확보하며 소리쳤습니다. 바이러스성 급성 폐렴이 겹쳤어요. 폐 기능이 완전히 정지됐습니다. 태준이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있어. 절대 포기하지 마. 서울 본원 중환자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서연을 응급실로 실어갔습니다. 의사가 태준에게 다가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환자를 인공심폐장치에 연결했습니다. 인공심폐장치요? 네, 기계의 힘으로만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태준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의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뇌사자 폐 이식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 확률이 99%입니다. 태준이 벽에 등을 기대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장기 이식 대기 명단에는 확인해 봤는데 대기 순번이 200번이 넘어요. 태준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같은 시각 최미희가 이사회실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강태준이 회사 헬기를 사적으로 썼습니다. 이사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수백억 원을 딸 치료비로 횡령했어요. 최미희가 준비한 서류를 이사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증거 자료들입니다. 이제 해임안을 가결시킬 때가 됐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태준의 별장 불꽃놀이 사진이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보도되었습니다. JK그룹 강태준 회장이 회사 돈으로 호화 요양을 즐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TV를 보던 시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재벌들은 정말 뻔뻔하네. 회사 돈으로 딸 치료한다고? 다음 날 오전 최미희가 사주한 시위대 100여 명이 병원 로비로 몰려들었습니다. 강태준 퇴진하라.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 시위대가 계란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의료진들이 제대로 이동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미국에 있던 민우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회사보다 아픈 누나만 챙겨서 회사가 위기입니다. 직원들이 걱정돼요. 댓글들이 폭발했습니다. 효자네. 아버지가 정신 못 차리는구나. 회사는 생각 안 하고 딸만 생각하네. 그때 중환자실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서연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며 쇼크가 왔습니다. 혈압 60? 쇼크 상태입니다. 의료진이 뛰어다니며 응급 처치를 했습니다. 태준이 중환자실 밖에서 의료진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태준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느님 제발. 내 딸만은. 그때 질병관리본부에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조직형이 일치하는 뇌사자가 전주에서 발생했습니다. 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이에요? 언제 수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뇌사자 가족이 장기 기증을 거부하고 있어요. 태준의 얼굴이 다시 절망으로 물들었습니다. 거부한다고요? 네, 아무리 설득해도 듣지 않으려 하세요. 같은 시각 최미희가 주주총회를 강행했습니다. 강태준 회장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김 실장이 태준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주주총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장 오셔야 해요. 태준이 병원 복도에서 갈등했습니다. 주주총회장으로 갈지 전주로 가서 기증자 가족을 설득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태준이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기계에 의존해 겨우 숨을 쉬고 있는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준이 김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전주로 가. 회장님, 주주총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사 따위 필요 없어. 내 딸이 우선이야. 태준이 망설임 없이 전주행 차에 올랐습니다. 빗속을 뚫고 달리는 차 안에서 태준이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마지막 기회야. 절대 포기할 수 없어. 태준이 폭우를 뚫고 전주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유가족들이 빈소에 모여 있었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빈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상주로 보이는 50대 남자가 태준을 보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그 재벌이구나. 상주가 태준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돈으로 사람 장기를 사러 왔나?
우리 아들 몸뚱이를 돈으로 사겠다고? 다른 가족들도 하나둘 일어나 태준을 둘러쌌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떻게 이런 데까지 와서. 누군가 소금을 뿌리며 태준을 밀쳤습니다. 태준이 뒤로 넘어졌지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뭐라고? 부탁이라고? 태준이 이마를 바닥에 대고 절했습니다.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네 딸은 살리고 우리 아들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태준이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수행 비서들이 태준을 말렸습니다. 회장님, 그만 일어나세요. 하지만 태준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흐를 때까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태준의 목소리가 피 맺힌 절규였습니다. 장례식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 중 한 명이 핸드폰으로 이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였던 상주가 태준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당신도 아버지구나. 상주가 떨리는 손으로 기증 동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알겠어. 우리 아들이 다른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상주가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태준이 상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30분 후 경찰 헬기가 동원되어 뇌사자의 폐가 서울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JK그룹 본사 회의실에서는 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최미희가 의사봉을 들고 선언했습니다. 강태준 회장 해임안을 가결시키겠습니다. 최미희가 의사봉을 내려치려는 순간 회의실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태준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미리 녹화해둔 영상이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부로 회장직을 내려놓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제 딸이 고통받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녹음한 최미희의 육성입니다. 스피커에서 최미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계집애만 사라지면 회사는 우리 민우 거야. 확실하게 처리해. 최미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영상에서는 최미희의 비자금 장부와 서연 학대 증거들이 차례로 공개되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마자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박동훈이 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최미희 씨, 살인 미수 및 특정경제범죄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동훈이 최미희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건 다 조작이야. 내 아들은 어딨어? 최미희가 발악했지만 이미 매수되었던 이사들마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 민우는 도박빚을 피해 해외로 잠적했습니다. 최미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우야, 내 민우. 뉴스에서는 태준의 장례식장 영상과 최미희의 체포 소식이 동시에 보도되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장례식장에서 무릎 꿇고 절규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론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진짜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최미희 정말 악독하네. 병원에서는 서연의 폐 이식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 의자에 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피 묻은 이마를 닦지도 않은 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딸을. 수술 중 표시등이 빨갛게 켜져 있었습니다. 박동훈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다 끝났어요.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수술이 성공해야 해. 한 씨가 따뜻한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기운을 내셔야 해요.
태준이 커피잔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깨어나면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수술실 앞에서 12시간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의자에서 잠들었다 깨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새벽 6시가 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땀에 젖은 집도이가 나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집도이가 엄지를 치켜 세우자 태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태준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12시간의 대수술이 끝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이 무균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태준이 방호복을 벗고 서연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맑은 눈동자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서연이 산소호흡기 없이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 아빠야. 우리 딸. 아빠, 나 이제 괜찮아? 응, 완전히 나았어. 서연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꿈이 아니야? 태준이 서연의 볼을 살짝 꼬집었습니다. 아야, 꿈 아니지?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몇 달 후 법원에서 최미희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최미희가 법정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아들, 내 민우는 어디 있어? 하지만 민우는 도박빚을 피해 해외로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최미희가 감옥에서 보낸 편지들은 모두 반송되어 돌아왔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태준이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사재를 출연해 서연 희망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서 태준이 서류에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 박동훈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단 자문의사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1년 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서연이 제과 제빵 자격증을 땄습니다. 재단 1층에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오픈식 날 아침 서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아빠, 첫 번째 빵이 나왔어. 태준이 계산대에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이 만든 빵이 제일 맛있을 거야. 박동훈과 한 씨가 축하 화환을 들고 왔습니다. 개업을 축하드려요. 한 씨가 서연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가씨가 이렇게 건강해지다니. 서연이 한 씨에게 갓 구운 빵을 건네줬습니다. 할머니가 제일 먼저 드세요. 오픈 행사가 끝난 후 태준이 정장 대신 편안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카페 앞으로 왔습니다. 낡은 트럭을 개조한 캠핑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여행 가자. 서연이 앞치마를 벗고 뛰어나왔습니다. 와, 진짜 캠핑카네. 서연이 조수석에 올라타며 신나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번엔 어디로 갈까? 동해안 도로를 쭉 달려볼까? 태준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우리 딸이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 가지. 두 사람이 1년 전 지옥 같았던 그 도로를 다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꽉 막힌 도로가 아닌 탁 트인 해안도로였습니다. 서연이 창문을 열어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바람이 정말 시원해. 라디오에서 서연이 좋아하는 올드팝이 흘러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박자를 맞추며 큰 소리로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태준이 핸들을 잡고 신나게 노래하자 서연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빠, 노래 늘었네. 우리 딸이 행복하니까 아빠도 행복해서 그래. 캠핑카가 붉은 노을이 지는 석양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뒷유리창에 붙은 스티커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초보 운전,
아빠와 딸이 타고 있어요. 서연이 태준의 팔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정말 행복해. 아빠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태준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 운전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둘이 함께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어. 응, 아빠랑 같이라면 어디든 좋아. 캠핑카가 끝없는 해안도로를 따라 멀어져 갔습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태준과 서연, 아버지와 딸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가 지금 막 시작되었습니다. 태준과 서연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5년간의 긴 악몽 끝에 마침내 아버지와 딸이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거대한 기업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이었고 화려한 성공보다 값진 것은 함께 나누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계모 최미희의 탐욕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고 그토록 아꼈던 아들에게마저 버림받는 처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반면 태준은 모든 것을 잃는 듯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 가장 큰 축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태준이 그랬듯이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도 어디선가 캠핑카를 타고 여행을 다니는 아버지와 딸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